자신만의 방식으로 클라인 학파 분석가였다. 그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로 말하고 해석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언제 기억과 욕망을 버리는 시간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마치 정찰병처럼 나의 자유현상들의 연쇄를 끈질기게 추적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비온에게 잠시 슈퍼비전을 받았다. 그는 슈퍼비전이라는 용어를 불편해했고 제2의 견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그는 어떤 초보 치료자라도 환자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환자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슈퍼비전이 아니라 제2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론과 훈련보다는 개인적 경험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차츰 분명해졌다. 나는 또한 슈퍼비전과 관련된 팀의 정치학에 관한 그의 견해의 일부를 탐지할 수 있었다. 최근에 어느 정신분석 컨퍼런스에서 비운에게서 분석을 받은 내가 하는 말이 어째서 클라인 학파의 말처럼 들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질문자가 전적인 직관의 사용을 클라인 학파의 부분, 대상 해석들이 아니라 비운 학파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직관의 전문가였다. 나는 비용과의 정신분석에 들어가기 몇 개월 전에 베티 주셉의 논문 발표를 듣고 난 후에 심각하게 우울했었다. 그때 비용과의 분석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울이었다. 그때 나는 비용과의 분석에 들어갔다. 나는 곧 그것이야말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 이전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대기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의자 옆 탁자 위에 놓였던 런던 주간지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것을 훑어보다가 백악관 호텔에 관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 바로 그때 비오는 방문을 열었고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어섰을 때 나는 비온에게 그 광고의 주의를 끌면서 나의 아내와 내가 런던을 처음 방문했던 날 백악관 호텔 레스토랑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에 비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잊어버린 두세 개의 연상들을 말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나와의 분석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이 백악관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을 예상하고 있군요. 백악관은 우리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떠나온 나라의 백악관과 당신 나라의 백악관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클라인 학파적인 해석인가. 그는 연상 과정에서 내가 했던 말들을 거의 다 사용하고 고쳐 말했는데 그때 나는 내가 말했던 것이 변경되고 심화되어 되돌아보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메아리방이나 소리 거울에서 내가 한 말을 다시 듣고 있는 것과 같았고 그 안에서 내가 확충되고 편집되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눈부신 경험이었다. 어쩌면 이 경험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사운드 미러라고 하는 것은 미러링을 받은 경험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현대적 스피스 보통 얘기하는 미러링이라는 게 공감이죠. 그러니까 자기 한 얘기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걸 더 확충해서 되돌려준 경험, 이런 것을 이분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비온이 이분의 생각이나 정서를 받아들여서 그걸 충분히 소화해서 소화된 내용으로 더 확충돼서 깊어진 내용으로 이 사람에게 되돌려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어떨 때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화상을 가지고 할 때도 어떨 때 서로 마이크가 죽어버렸을 때 어떤 경우에 여러분 모두가 마이크를 다 끄고 있고 나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을 때 그때는 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이 미러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서를 표현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체험 속에서는 어떤지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미러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인터넷 강의? 네. 그냥 어떤 과목을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강의를 녹음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어요. 강의를 예. 준비해서.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카메라를 찍는 사람 한 명만 돌아가요. 근데 정말 너무나 고되고 피드백이 없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식만 전달하는데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기분과 이게 뭔가 이게 오고 가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이렇게 소통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낯설고 내가 이게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가 아주 한 3달을 죽다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계약은 했으니까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말려요. 인터랙티브하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힘이 덜 드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듣는 거고 나는 메아리가 오지 않는 곳에서 혼자 얘기를 한다, 혼자 독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실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임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현대정신분석의 미러잉 기법, 조잉이나 미러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꼭 후렴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를 정말 공감해주고 있다는 인바이러먼트가 부여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얘기를 오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납득이 되죠? 네.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신명나게 할 수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 안에 많은 얘기가 있어도 이거 드러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감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상담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거기에 있죠. 내담자를 충분히 컨테인하면서 홀딩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준다는 게 그래야만 이분이 자기 안에 정서를 충분하게 자기의 생각을 다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안전함이 없다고 한다면 치료가 진전되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치료자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치료자 입장에서는 이분을 잘 도와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정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치매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위니카스의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뭐예요? 아이들이 자기의 환상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그때그때 잘 맞춰줘서 환각적인 만족을 이렇게 얻도록 해주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아이가 자기가 자기의 내추럴한 상태에 있고 싶을 때 간섭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는 인바이러먼트로서의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치매적인 엄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럼 치매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들의 트루 셀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담자가 참으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우리가 치매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불가피하게 내담자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침묵을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침묵 자체가 두려운 분에게는 이분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침묵이 길어지는 경우엔 혹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계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분에게 물어봐서 이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분이 조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침묵을 내가 못 견뎌내서 먼저 이분에게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내 얘기를 하고 내 의견을 전달하기 시작하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건 그건 다 더 이상 발표할 수 없게 되버리게 되겠죠. 우리가 이분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낼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의 우울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의 일부를 드러냈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곧 그 말을 내게 되돌려주면서 그것은 말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말 이전의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지속적인 시각적 환상에 대해 말했는데 그중 하나는 나의 어머니가 태반의 장애로인 인해 나를 조선한 것과 연관된 것이었다. 분석은 첫 회기에 중요한 것을 찾아냈다. 비유는 내가 명료하게 듣지 못했을 때조차 해석을 반복하는 일은 없었다. 그것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강물의 하류 지점에서 변형된 형태로 다시 따라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혼의 태도는 어때요? 친절하지 않은 태도죠? 잘 못 들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잘 안 해줄 정도니까 자기 얘기를 굉장히 조심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비혼이 한 가지에 관심을 집중했다는 사실을 항상 느낄 수 있었다. 종종 내가 침묵할 때 그는 그것은 의미 있는 침묵인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나는 항상 그는 어떻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알까 하고 궁금했다. 그는 직관적일 뿐 아니라 매우 공감적이었다. 내가 그에게 전능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할 때면 그는 방금 말한 상황에서 느낀 나의 무력감 때문에 내가 전능한 사람으로 축소되었다고 해석하곤 있다. 나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우울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의 반응을 잊을 수 없다. 자, 여기에 당신이 평생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군요. 그런데 당신은 이 사람과 관계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것은 증거를 요합니다. 특별히 효과적인 비운의 해석에 대해 그것은 멋진 해석이었습니다. 라고 반응하자 이렇게 말했다. 멋진 해석이라고 말하시는군요. 중요한 것은 나의 멋진 해석이 당신의 멋진 연상 덕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나의 말을 듣는데 너무 열심인 나머지 내게 말하고 있는 당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비혼식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멋진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생님은 칭찬했잖아요, 지금. 분석가가 기분 좋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나한테 멋진 해석이라고 말하시는군요. 중요한 것은 나의 멋진 해석이 당신의 멋진 연상 덕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석가는 해석하는 사람이고 내담자는 자유연상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이 속에 숨겨져 있죠. 당신의 자유연상, 당신의 무의식들을 당신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담자가 우리 칭찬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로 그렇게 생각해서 고맙다는 이런 것을 비혼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대입으로 보고 있지 않고 비혼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해석적인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고전적인 정신분석의 해석적인 기법을 이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비혼이 해석을 한 것을 아주 멋진 해석이었다고 그로트슈타인이 얘기를 하니까 이때 한 얘기가 이건 내가 그냥 해석한 게 아니고 당신의 연상 덕에 내 해석이 나온 거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나의 말을 듣는데 너무 열심인 나머지
내가 말하고 있는 당신 자신에게 귀 기울인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대해서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나한테 관심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당신이 픽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당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보통 상담에서 하는 얘기들하고 조금 다른 해석적인 접근을 여기서 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비혼식이라는 얘기죠. 내담자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내담자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내담자의 무의식에 대한 접근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비혼의 입장이 여기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요. 첫째, 그것이 이 상황을 다루는 그 자신의 방식이었고, 둘째, 환자로서의 내가 그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나의 경험에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돕고 있었다. 유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클라인학파의 기법이 대상을 중요시하는 유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어떤 비혼의 독특함이 여기 드러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클라인학파는 유아의 대상에 대해서 유아가 아니라 유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클라인학파의 기법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 관계 쪽에서는 뭐예요? 유아의 대상은 여기서 분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유아 자체가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 유아의 경험을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비혼이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 자신의 체험은 무엇이냐, 너 자신의 경험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묻고 있다는 얘기죠. 당신 안에 있는 것에 귀 기울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혼의 어떤 독특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혼은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피분석자는 서로를 듣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처럼 보였다. 비혼은 분명히 소크라테스의 직계 제자였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무슨 말이 생각나요? 너 자신을 알아.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무의식의 세계를 알고 한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해답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분석을 하는 것은 무엇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석할 재료는 내담자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이 결국은 모든 것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지만 우리 게 아니죠. 내담자 것이 나와야 해석이 바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도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대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을 지금 비혼이 이 내담자의 그로투슈타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비혼적인 접근이라는 얘기죠.